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저희 한국금융연수원 주현수 교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죠.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했던 거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해주시겠다. 예. 먼지에 대해서. 예. 이게 아까 이제 밖에서 잠깐 기다리면서 네네. 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이제 계량 경제학자들이 사실 하는 것들이 그런 작업이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하신 게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조건부 확률과 관련된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제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이라고 해서 어떤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는 정보가 뭐냐라는 거를 사실 그런 식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마지막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금리가 떨어지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인포메이션이 있었고 네. 그 인포메이션에 의해서 우리가 그거를 했을 때 그 주가의 수익률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거를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금리가 떨어지는 것과 주가 수익률과는 무슨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진짜 관계가 있네. 하나만 제외하고선 예. 이라고 이제 되는 거죠. 네. 근데 언제나 그렇지만 사실 이 통계학적으로 어떤 숫자를 봤을 때 이게 아웃라이어가 없는 경우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100% 맞아 이런 건 없다라는 네. 뜻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꺼내느냐 하면 사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계량 경제학자들이 어떤 한 변수와 다른 변수와의 연관 관계를 네. 이렇게 잡아내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게 뭐가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2008년에는 크라이시스가 있었는데 그때는 푹 떨어지지 않았느냐. 네. 그리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그때 숫자가 안 좋았던 거는 어떤 의미로 보면 당연하죠. 닷컴 버블이 터졌으니까 네. 그리고 그 기간이 있었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럼 이제 계량 경제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거는 이 부분에서 그러면 다른 부분을 컨트롤했을 때에도 이 이야기가 맞아 떨어지느냐가 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예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리가 하락하는 기간 이외에 다른 뭐 전쟁이 있었다거나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른 설명 변수를 넣고 이 아이와 이 아이를 같이 넣었을 때 네. 이 아이가 그래도 설득력이 있더라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네. 거죠. 예. 그게 이제 계량 경제학에서 회귀 분석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와 전쟁이 같이 있었던 시기는 네. 어떻게 됐었을까? 그렇죠. 많은 변수나 요인을 넣어서 이렇게. 네. 아. 그래서 계량 경제학자들이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은 이거를 최대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과연 다른 요인들을 다 제거하고서도 이 아이가 정말 설명력이 있는 걸까? 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할 때 처음에 저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농담삼아 이야기를 할 때 네. 저게 잘 맞으면 오케이 오늘은 잘 됐어 맥주 먹으러 가자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네. 잘 안 맞았어 그러면 아이 젠장 그러면서 또 맥주나 먹으러 가야지. 네. 결과는 항상 맥주를 먹으러 가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야, 이거 먼지가 아니었어요. 좀 다이아몬드네,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이걸 보는 눈이 없다니까 아, 이게. 야. 그게 내가 먼지야. 그러니까 보는 눈이 있으면 다이아몬드인데 내가 먼지니까 이제 먼지처럼 보이는. 예. 근데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또 교수님께서 해주시니까 완전 좀 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교수님하고 하게 될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 좀 제목을 보면 IMF, FOMC와 금융시장의 괴리. 이게 또 약간 제목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좀 와닿지 않는데 어떤 저는- 내용일까요? 예? 저는 이제 IMF가 최근에 경제 성장률을 약간 상향 조정한 네, 그랬죠. 내용과 예. FOMC는 또 야, 이 경제가 안 좋아. 네. 아직 금리 인하 아닌 것 같아. 라는 메시지와의 약간 괴리가 아닐까. 그러니까 아니, 거의 같은 그런 뜻이고요. 어. 최근에 이제 나온 자료들인데 임팩트가 예. 네. 있는 자료들이다 보니까 이거 두 개를 같이 보다가 이 시장이 생각하는 것과 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조금 다르게 느껴질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조금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럼 IMF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요? IMF는 뭐 잘 생각하고 있겠죠. 지금 이제 출근했을까요? 아직 안 했을 것 같은데. 너무 잘 생각하고 있어. 그만 좀 생각해야 되는데. 애들. 예. 자, 그러면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IMF가 이번에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 네. 보통 이제 4월, 10월에 이제 정기적으로 그 자료를 발표를 하는데 예. 1월에 얘네들이 꼭 그 새해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업데이트를 한 번씩 합니다. 아주 사람들을 좀 골치 아프게 만들죠.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업데이트 자료를 보니 이게 가장 크게 나타났던 게
어라라 미국 2024년 경제 성장률이 왜 1.5에서 2.1로 상향 조정됐지? 맞아요. 라는 거죠. 지금 0.6%포인트 상향 조정됐다라는 건 굉장히 큰 어머. 얘기거든요. 네.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야기를 하면서 그 뭐 물론 이제 그 4월과 10월보다는 짧은 페이퍼긴 하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 인플레이션이 선진국 중심으로 둔화되고 있다. 네. 그럼 뭐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죠. 뻔한 얘기인데 여기서는 선진국 중심이라는 얘기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살짝 흘린 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상반기 중에는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 같아. 라고 이거를 가정을 삼고 아웃룩 그 이코노미 아웃룩을 진행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IMF에서는 전체적으로 조금 더 나은 숫자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좀 몇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FOMC에서는 이제 오늘 새벽에 그 파월 의장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제가 제일 그 인상 깊게 그 들었던 거는 뭐였냐면은 그 그레이터 컨피던스였어요. 사실 이런 식으로 표현은 잘 안 하는데 네. 보통 이제 컨피던트 하다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컨피던트 하잖아. 너희도 알지 그것까지는. 근데 우리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레이터 컨피던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으면은 않는다. 웬만해서는 움직이지 않을 거다.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오늘 다른 곳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계속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는 3월에 혹시 내려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그 기대를 깨부셨다라고 할까요? 네. 일단 그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아닌 것 같고 3월까지도 컨피던스가 그레이터해지지는 않을 거야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버렸다라는 게 이제 큰 포인트가 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죠. 오늘 그래가지고 시장 보시면은 뭐 다우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 뉴욕주에 있는 이제 은행 하나도 네. 약간 예. 휘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좀 시장에 충격이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IMF의 업데이트와 FOMC의 이런 결정하고 시장이 왜 3월을 그렇게 부르짖었는가라는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아니 그 지금 우리가 3월 이야기를 하는 거는 결국 CME의 회도 가치를 보는 거고 네. 얘는 언더라잉 에셋이 선물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스페큘레이션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거에 따라서 바이어스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니까 안 될 것 같지만 한번 그 베팅을 해보자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 이외에도 예. 시장 참여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는 조금 이유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예.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일단 IMF의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 업데이트 자료를 보시면은 지금 제일 위쪽에 보시면은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2년부터 25년까지 쭉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23년에 3.1%를 추정하고 있고요. 네. 24년의 전망치를 보시면은 3.1로 나와 있는데 즉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한 수준의 경제 성장을 전 세계는 보여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료를 10월 자료와 비교를 해보면 이게 24년에 2.9에서 3.1로 올라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4년에 10월 자료와의 차이가 0.2%포인트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아래를 살짝 보시면은 제가 색깔을 알록달록하게 넣어놓은 걸 보시면 네. 아 이게 좀 뭔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음. 미국의 경우에는 23년 추정치가 2.5%, 24년 2.1%예요. 네. 첫 번째 생각은 이거죠. 경기 둔화되네. 그렇죠. 2.5에서 2.1로 가는 거니까 예. 어쨌든 간 둔화된다라는 얘기죠. 예. 근데 이 이야기는 놀랍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갸우뚱하겠죠. 뭔 소리야? 우리 경기 침체 얘기도 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24년 숫자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예. 문제는 24년 경제 전망치가 10월에는 1.5%였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죠. 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예. 24년에 뭔가 좋아질 것 같아라는 점도 있겠지만 네. 대부분의 경우 23년에 3분기, 4분기 숫자가 너무 좋게 나와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예. 23년 3분기 4.9%, 네. 23년 4분기 3.3%.
네. 이렇게 찍어주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기저효과가 생기죠. 네. 위에서.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추세를 따라가려면은 이게 급격하게 꼬꾸라지지 않는 이상은 지난번에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네. 이렇게 떨어지는 극단적으로 그렇죠. 떨어지는 그렇죠, 모습을 그렇죠. 보여주게 되는 거죠. 맞아요. 예.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경기 침체 내지는 뭐 아. 컬랩스라든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아닐 거야라고 아. 한다면 예. 이런 식의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3에서 1.5로 떨어져 버리면 야 이거는 큰일 났는 데가 돼 버리니. 그것도 이제 그 3.3이라는 게 분기별 성장률이었단 그렇죠. 말이죠. 네네. 이게 만약에 1.5였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이야기를 하던 숫자는 1분기, 2분기는 거의 0에 붙어서 네, 가는 네. 그런 숫자였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가지 않더라도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이게 상대적으로 높은 숫자를 보여줄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좋을 것 같았는데 네. 막상 까보니까 조금 갸우뚱하게 되는 네. 뭐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경제 전망을 하는 쪽의 어떤 숙명 같은 그런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아니라고 한다면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 부분을 과거의 자료가 업데이트됨에 따라서 따라 올려주는 네. 그런 식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유로존도 한번 보도록 하죠. 유로존도 23년 0.5%, 24년 0.9%. 즉 경기가 이쪽은 회복이 되는 쪽이에요. 네. 올해 유로존 보시면은 GDP 성장률 굉장히 안 좋았죠. 좋아요. 그렇죠.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거보다는 나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0월 자료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0.3%. 1.2에서 0.9로 내려온 거죠.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전망치를 수정을 하다 보면은 그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예. 혹시 뭐 저 한국 같은 경우에는 0.1을 또 상향 조정을 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24년에 조금 더 좋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이 1월 업데이트에는 예. 네. 그 전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 숫자도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거고 기존에는 숫자도 잘 안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인해 가지고 0.1% 포인트를 상향 조정했는지 예. 이런 이야기는 그 드리기가 어려운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뭐 다 좋습니다만 제가 위에 잠깐 보시면 네. 일단 어떤 경제 기관이든지 전망을 할 때는 예를 들어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그렇죠. 한국은행 경제 전망 자료를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뭘 하냐면 미국 경기는 어떨 것 같아요. 유가는 네. 어떨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즉 네.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네. IMF에서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는데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24년에 유가가 2.3%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네. 커머더티 쪽에서는 0.9% 정도 하락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얘네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안정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과는 약간 상반되게 FRB나 ECB나 BOE 같은 경우에 상반기 중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야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정이라고 썼습니다만 네.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니까 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자료를 보면서 얘네는 최소한 상반기 중에는 금리 인하가 금리 없다고 인하- 생각하는구나. 네. 일단 저쪽에다가 얹어놓고 이야기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FOMC의 이야기와 좀 결이 맞아 떨어져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작년 말에 SEP를 내놓으면서 3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을 거다 이야기를 하면서 네. 상당 기간 동안은 금리 인하가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9월, 10월, 12월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3번이면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조금 더 이제 희망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이게 희망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땡겨서 6월이나 7월 정도도 가능할 거다라고 네, 얘기를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제가 이게 왜 희망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얘기는 뒤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IMF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번에 분석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선진국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그림 분석 자료를 제시를 했는데 이 자료는 뭐냐 하면은 WEO는 모든 국가를 커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70개에서 80개 정도의 국가에 대한 경제 전망 작업을 진행을 해요. 네.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큰 거죠. 사실 IMF 아니면 좀 하기 힘든 규모의 작업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인플레이션도 전망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전망을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먼슬리 베이시스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연율화를 해가지고 쭉 뽑아보자. 네. 그래가지고 선진국하고 개발도상국을 나눠보자. 그래가지고 걔네 메디안을 찍어보니까 여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주황색의 실선, 네. 그 다음에 신흥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점선. 점선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이거는 즉 다시 말해서 선진국의 미디어 중간값,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의 중간값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이거를 MOM에 애뉴얼라이즈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CPI나 인플레이션을 측정할 때는 YOY 전년 동월 대비로 하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나오는 게 항상 기저효과가 말썽이 생겨요. 즉 지난번에 굉장히 많이 올랐으면 이번에는 올라갔는데도 안 올라간 것처럼 그렇죠. 보이고 네. 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없애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전월 대비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연율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달하고 이번 달에 0.1%만큼 인플레이션이 상승했는데 네. 그러면은 1년 동안에는 한 1.2%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식의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네. 거죠. 그 계산을 해 보면 이런 식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선진국은 2024년 중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완화될 거고 네. 신흥국은 상대적으로 이 분야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만 가지고 왔습니다만 IMF의 자료를 보시면 이거 말고도 그 코어 19 코어 인플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동일한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 2024년에 선진국은 훨씬 더 더 좋은 상황에서 경제를 운영하는 모습이 나타날 거고 신흥국은 그보다는 조금 더 불안한 상태에서 경기를 운용해야 하는 그런 부담을 갖게 된다라는 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 낼 때요. 네. 사실 우리가 물가가 내리고 이런 것들은 단순히 숫자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뭐 물류망이 해소된다든지 뭐 전쟁이 좀 끝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변수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산에 들어가요? 그런 부분은 사실 조금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죠. 지금 오래된 전쟁이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래되고 벌써 이제 3년 차 뭐 이렇게 접어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날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작업을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시계열 분석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지.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하나 그 이벤트를 추적해 가면서 그런 걸 작업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요 표에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요 표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피디님. 그 주황색이 이제 선진국인데 과거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그 신흥국보다도 항상 낮은 위치에서 있었고 변동성이 크게 있을 때도 신흥국은 너무너무 많이 변동성이 좀 크고 튀어오르는 경향이 있으니까 네. 지금의 이 상황도 과거의 어떤 흐름과 대조했을 때는 이게 그렇게 크게 선진국 중심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거다라는 이 단어가 선택이 이 단어를 쓰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선진국과 신흥국을 구별하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거를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볼레타일하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변동성이 커요. 네. 이렇게 뭐 경제 성장률도 그렇고 한국 같은 경우 생각해 볼까요? 80년대 한국의 경제 성장률하고 2020년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완전히 결이 다르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10%는 기본으로 가야 되고 일단 5%가 되면 우리나라 망했나?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던 데에서 지금은 2%에서 3% 가면 우와 선방했는데 라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선진국과 신흥국은 구조적인 차이가 있고 그 부분이 보통 변동성의 유무에 따라서 설명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자료를 보시면은 그 레벨이 조금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저 기울기 자체가 네네. 그러한 부분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 선진국이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좋은 지적을 하신 게 이런 환경, 즉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 누구인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신흥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도 이
그 그림이 예. 보여주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선진국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IMF가 이제 2008년에 그 금융시장 붕괴를 겪고 나서 금융시장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어떤 리퀴디티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 중에 이제 그 일단 편안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인덱스를 만드는 게 최고죠. 네. 그래가지고 IMF가 Financial Condition Index라는 거를 만들게 돼요. FCI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최근 들어서 이게 떨어지면은 금융 상황이 좋아지는 거예요. 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를 보시면은 이 두 개가 확실하게 보이시죠. 예. 유럽과 미국. 아래가 미국, 네. 그 다음이 유럽입니다. 여기서도 선진국 중심의 더 그 베네피셜한 그런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네. 제일 위를 볼까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중국이에요. 아, 중국은 지금 경기 회복이 되는 거니 안 되는 거니 이런 논란을 하고 큰일 있죠. 났다. 그리고 파이낸셜 네. 컨디션도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부동산이라던가 네. 에버그란데 이슈라던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얘네들 지금 금융 상황이 그렇게 좋을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얘네는 뭐 하고 있죠? 기준금리, 완화. 지급준비율 계속해서 떨어뜨리고 네. 있죠. 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지표들이 제대로 반영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서 아래쪽 두 개와 위쪽 두 개가 갭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라는 그러네요. 점.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을 것 같은 아더 어드밴스드 이코노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신흥국처럼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예. 아. 그러네요. 물론 뭐 이거는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방법이 있고 이 인덱스가 정말 좋은 인덱스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네. 지금 IMF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확실히 선진국 중심의 그 경제 환경이 2024년에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가 IMF가 이번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조금 지적한 이야기이고요. 네. 그러면 FMC는 FMC. 오늘 새벽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러니까요. 크게 별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사실 금융시장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뭐 어차피 뭐 금리 동결일 텐데 네. 그거를 굳이 뭐하러 봐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3월 이야기는 좀 궁금한데 뭐라고 얘기를 약간 할까? 뉘앙스. 예, 그렇죠. 뉘앙스를 그 들으려고. 부분이죠. 네.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우르르르 모여가지고 어. 이제 파월 의장을 고문을 하는 거죠. 예. 이렇게도 찔러보고 저렇게도 찔러보고 그래가지고 너 결론이 뭔데? 라고 예. 얘기를 하면 이제 어떻게 잘 피하느냐인데 어. 오늘 놀라웠던 점은 안 피했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좀 강경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예, 그냥 대놓고 3월은 맞아요. 아니야라고 아니야.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드문 예. FRB나 FMC에서 보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네. 이야기가 됐어요. 그 일단 얘기를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는 거는 틀림없는 예야 사실이다. 다만 좀 걱정되는 거는 CPI 기준으로 봤을 때는 헤드라인도 그렇고 코어도 그렇고 내려오는 속도가 빠르지 않다. 네. 그렇죠. 지금 3.4, 3.9 뭐 이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예. 조금 그 야. 짜증이 나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금리를 그 인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뭔 소리야? 왜 CPI를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PCE 쪽으로 끌고 가죠. 그렇죠. 왜냐하면 PCE는 숫자가 더 좋으니까. 예. 거기는 2% 2.6, 2.9 이렇게 네. 되니까 우리 2% 다 왔어. 아. 라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어쨌든간 결과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2%에 왔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이고 예. 거기에 대해서 파월은 아까도 강조했던 그레이터 컨피던스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버림으로써 그냥 못을 박아버렸죠. 예. 뭐에 대해서 3월 금리 인하는 생각하지 마라 라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예.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계속 숫자를 봐야 되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번에 이제 처음 한 줄 정도를 처음 한 문장을 보면서 그 세 가지를 봤는데 첫 번째가 그 솔리드 페이스라는 이코노믹 액티비티가 솔리드 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레이버 마켓은 어. 타이튼드 돼 있다가 모더레이트드 돼 있다, 모더레이트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keep elevated라고 얘기를 해요. 단어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까지 얘기했던 바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보여주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냥 이 그림 하나로 예. 정리를 하기로 했어요. 어. 자, 이코노믹 액티비티는 소매 판매, 리테일 세일즈로 보여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하고 에버리지 아울리 어닝스 네.
얘는 노동시장에서 나오는 숫자니까 이렇게 세 개를 보자. 그러면 어떤 모습이 보여주느냐? 첫 번째, 이코노믹 액티비티를 보시면 소매 판매는 22년에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락다운이 해제되고 익세스 세이빙이 오고 서브시디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미친 듯이 샀죠. 네. 그게 21년, 22년의 이야기이고 23년에 오니까 YOY니까 기저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익세스 세이빙 너희 다 썼잖아. 네. 아니야 조금 더 남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소매 판매가 둔화되죠. 예.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니까 올라가. 올랄라? 이거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붙이죠. 네. 그래서 익세스 세이빙이 아직 좀 남았나 봐. 계산해 보니까 안 남은 것 같아요. 장롱 속에 있는 용돈들. 그 다음에 나온, 뭐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통장에서 도저히 통장 다 썼고 통장을 추적할 수 없는 그런 돈들. 거기서 예.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거는 소비는 습관이죠. 예. 한 번 많이 쓰면 맞아요. 계속 많이 써야 되죠. 네. 예. 제가 망하기 전까지는. 네. 그러니까 뭐랍니까? 신용카드를 신용카드. 긋죠. 아. 네. 엄마 카드, 아빠 카드. 뭐 이제 그런 예. 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기 은행 카드 뭐 이제 이런 식이 될 그렇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간 우리가 지금 이 숫자로 보고 있는 거는 이게 지속적이다라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이거보다 더 웃기는 점은 뭐냐 하면은 제가 몇 번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버리지 아워리 어닝의 YOY 증가율이 너무 높아요. 2년 이상 5%대 지금도 4%대 4.2%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시급 인상률이 네. 이게 얼마나 높냐? 이게 높아가지고 실질 임금이 파저티브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3%대란 말이죠. 네. 그리고 명목 임금은 4%대로 상승을 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돈이 남죠. 실질 임금은 1% 오른 너무 거. 늘어난다라는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음. 그러면은 이게 왜 리테일 세일즈가 올라가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설명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즉 이 세 개의 숫자를 보면 FOMC 입장에서 야 이런 상황에서 나보고 지금 금리를 내리라고? 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 그러네요. 없는 상황이 그러네요.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상황이 너무너무 좋아져가지고 인플레이션은 뚝 떨어졌어요. 1%까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지출도 좋고 생산도 좋고 그런 상황으로 뭐 골디락스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네. 이런 식이 됐을 때 FOMC의 반응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냥 금리 떨어뜨리면 될까요? 진짜 아니 오히려 아니죠. 오히려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렇죠? 경기가 인플레이션이 다시 네. 올라올 테니까. 그러니까요. 미친 듯이 쓰니까 네. 그러면은 가격을 올려도 얘네들은 계속 쓸 거야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인플레이션을 다시 끌어올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연준이 왜 그레이터 컨피던스가 필요하냐 이 부분이에요.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 인플레이션은 떨어질 것 같아, 우와 신난다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야 임금이 계속 올라 사람들이 돈 더 쓰겠어 이런 겁니까? 만약에 네.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동결을 했어요. 네. 아 이제 금리 인하해야겠다 이랬는데 예를 들면 뭐 분기별로 더 좋아지는 거야. 갑자기 미국이 갑자기 막 경제 성장하고 뭐 좋아지고 있어요. 오히려 예를 네네. 들면 그런 시나리오가 되면 금리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예. 금리 정책은 최소한 중립을 지키거나 올라갈 개연성이 높다. 오히려 올라가는 그렇죠. 그 금리 정책이라는 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얘를 타이트닝 해가지고 얻게 되는 효과가 뭐죠? 금리를 올려가지고 얻게 되는 효과가 뭐죠? 냉각시키는 거죠. 경기를 냉각시키는 시키는 거예요. 거죠. 네. 경기를 냉각시킨다는 얘기는 뭐죠?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거예요. 좋게 네. 얘기해서 그렇죠. 냉각인 거지. 네. 그거 잘못하면은 경기 침체로 빠지는 거고. 네. 그래서 아슬아슬한 선을 뭐 1년 넘게 걷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좋아지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는 절대로 아니란 말이죠. 연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교수님 보셨을 때 만약에 조금 더 좋아지고 뭐 애들이 뭐 경기가 성장되고 막 하다 보면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충분히. 지금 연준에서는 예. 금리 인상에 대한 개연성은 거의 제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거는 뭐냐면 이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다시 화랑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은 아닐 아니다.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IMF의 WO 자료를 보시면은 예. 어쨌든 둔화는 둔하다.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식을 거야라고 예. 얘기를 한다라는 또 거죠. 뭐 요즘에 좀 이상한 일들이 많으니까 혹시 이상한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어쨌든 잠깐 이 부분- 해봤습니다. 예, 이 부분은 잠깐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그 다음 얘기. 음.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은 충분히 완화됐는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죠. 네. 그렇죠. 아니라는 거예요. 음.
보통 우리가 YOY를 해가지고 3%대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괜찮은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지만 그렇게 보죠. 장기 추세를 그려보면 네. 여기 주황색이 장기 추세선입니다. 2000년 이후의 장기 추세선이에요. 그리고 최근의 추세선을 그려보면은 확실히 기울기가 다른 걸로 나타나. 가파르네요. 가파르네요. 당연한 얘기 아니야? 3%가 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추세를 봐도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죠. FOMC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금리를 인하해야 될 요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죠. 아. 그리고 패드 와치를 좀 생각해 봅시다. 네. 패드 와치가 12월, 1월에 2023년 3월 FOMC에는 금리 인하를 할 거야. 맞아요. 네. 그 확률이 이만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예. 하지만 이게 점점 줄어들고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높아졌죠. 아까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예. 스페큘레이션 이슈도 있고 뭐 네. 바이어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시장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 3월에 금리 인하를 할 거야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오랫동안 끌고 가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사실 지금도 저 정도 있는 3월 금리 인하를 저 정도로 저것도 놀랍죠. 놀라워요. 네. 사실 저 5월은 파란색이- 더 놀랍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네. 아, 그거는 조정 시점도 봐야 되고 어. 굉장히 공격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 또 그렇게 제시를 할 수도 있겠죠. 어. 그런 부분은 아마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IMF하고 FOMC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네. 네. 그럼 시장 참여자들은 왜 3월 이야기를 자꾸만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었는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직도 근데 좀 부르짖고 있더라고요. 아직 예, 한 3월 50% 아니면 정도를. 5월 이런 네.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첫 번째,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 마지널하게 넘어가요. 네. 기업들이 잘 되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당연히 안 되는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한계 기업들이라고 이야기를 네. 하죠. 한계에 버티다 안 되면은 눈물을 머금고 파산을 하러 신청을 하러 갑니다. 법원으로 가죠. 네.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은 바 그래프에 나타나 있는데 이게 2022년 상반기 이후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힘들어. 여기서부터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예. 특히나 기업들 같은 경우에. 즉 다시 말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한계에 이미 간 쪽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어. 금리가 올랐으니까 이자 더 내야 되거든. 그러면 나보고 죽으라는 거니? 네. 그런 내죠. 거죠. 네. 네. 유감스럽게도 이 머니터리 팔러시는 비정합니다. 네. 이 사람한테는 4% 주고 저 사람한테 6% 주고는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한계에 몰린 기업들은 파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되면서 경기가 둔화되는 거죠. 그런데 그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쪽에서도 넌 비즈니스 쪽에서도 넌 비즈니스는 뭡니까? 개인들이죠. 개인들. 네. 개인들은 아직까지는 그나마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네. 얘도 저점은 돌아섰다. 저건 개인 파산입니까? 넌 비즈니스라고 돼 있으니까 기업이 기업이 아닌 아닌 파산? 쪽일 것이고 그 뭐 자영업자분들도 좀 포함될 뭐 수도 그런 있고. 부분도 네. 있을 수 있고 개인도 대부분이 포함되고. 가게다라고 보시면은 가게.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음. 즉 다시 말해서 금융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저 마지노란 부분 한계에 있는 기업들은 조금씩 무너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우리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 거니?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금융시장은 왜 그렇죠? 이거는 결국 손실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금융시장에서. 네. 그리고 이게 많이 나타나면 금융시장에 경색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네, 네. 그 전에 모든 거를 깔끔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언제나 잘한 건 아니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카게 입장에서는 그러면 카드. 아까 조금 올라가는 파산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 말고도 아직까지 파산 신청을 안 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연체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 은행이 좀 많죠. 네. 한 몇천 개 정도로 많아요. 이 정도로 많기 때문에 100대 은행의 연체율은 이것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이외의 기타 연체율을 보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7, 8%입니다. 이 정도까지 올라가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지역 은행들 힘들 겁니다. 네. 쉽지 않을 거예요. 가계대출 관련해서.
그리고 이 숫자들이 놀라운 거는 코로나 이전 수치를 넘어섰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이게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2023년 3분기 자료라는 거예요. 4분기는 현재 진행형이 더 있어요. 4분기는 아직 자료가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자료 나온 데만 좀 찾아볼까요? 네. 그래서 보면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간, 시티그룹이에요. 얘네들의 신용카드 대출 30일 이상 연체율 추이를 10K를 통해서 보니까 빠른 속도로 올라가더라. 다 팬데믹 이전보다 올라갔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얘네만 근데 얘네 비중 높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은행 이야기할 때 일단 5대 시중은행 아니면 그거 4대 주요 네, 은행 뭐 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4분기는 더 숫자가 더 안 좋을 텐데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약간 저거 보니까 뭐 인생 한 번 살지 두 번 사냐 약간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게 못해도 한 1억 명 이상은 저기 고객일 텐데. 그래요? 1억 명이 이런 명이 동시에 저희가 이 경험이 없었냐? 그럼 그거 아니잖아요. 네. 2003년 생각해 보시면은 네. 그때 한국도 똑같은 일을 겪어봤었죠. 예, 그렇죠. 신용카드 계속 쓰면은 이거는 습관이 된다라는 맞아요. 거는 저희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무섭습니다, 정말. 예. 대출 잔액을 볼까요? 네. 23년 숫자가 19년을 넘어섭니다. 맨 제일 밑에가 2023년이에요. 23년이고 제일 위가 19년이죠. 와. 대출 잔액. 네. 예. 즉 다시 말해서 한계에 몰린 기업들 무너지고 있고 네. 한계에 몰린 가게도 점차 늘어나고 있고 한계에 몰리진 않았는데 계속 지출을 늘렸던 사람들의 딜링컨스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대출 잔액도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에 나온 모든 데이터의 특징은 다 한계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안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의미로는 당연한 얘기 아니야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 당연할 수도 있죠. 경기가 좋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잡을 갖고 계속해서 자기가 쓰는 만큼 벌어들일 수 있다면 그런 경제는 유지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거를 보면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니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빨리 금리를 낮춰야 돼라고 외치고 있고 연준이나 IMF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기에는 경기가 좀 아닌데. 좋은데 우리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를 낮출 수가 없어가 어렵다.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결국 다시 한번 그 아슬아슬한 사이 줄타기. 경기가 붕괴되지 않는 수준에서 네. 금리를 떨어뜨리거나 유지할 수 있는 그 데드라인은 어디까지일 것인가 라는 논의가 아직까지도 유효한 거고 FOMC는 3월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6월은 5월은 7월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그런 예.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예.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네, 저 밑에 단에 어려운 분들은 정말 이제 파산하기 직전인 상태인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은 3월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하시는 거고 대신 연준은 그 다른 경제 상황까지 다 종합으로 봤을 때 여전히 우리는 3% 넘는 그 경제 성장률을 이루고 있고 아니 임금이 계속 5%씩 올라가고 있고 야 그러면 이거 과연 금리를 올릴 수가 있어? 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금리 인하는 지금은 안 돼 라고 하다 보니까 시장과 FOMC 괴리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알겠습니다. 결국 이 그 외줄타기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는 이상 금리는 변화하기 좀 힘들겠네요. 그 결과가 금리의 변동으로 나타나겠죠. 그 결과 네. 그렇겠죠. 그리고 그거를 못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거기서 삐끗하면 네. 진짜 알겠습니다. 자, 오실 때마다 네, 정말 저의 뇌를 풀 가동해서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네.
그런 주제만 가지고 나오셔서 사우나 온 것 같지 너무 않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는 열이 나요. 이게 예, 교수님 너무 얘기 좋아요. 듣다 보면 이게 뜨끈뜨끈해집니다. 네, 제가 오늘 지금 똑똑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 한번 해봐 어떡해요? 라고 하면 못하지. 못해요. 네. 못해.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주현수 교수님과 함께 네. FOMC 결과를 보고 왜 FOMC와 그리고 시장의 시각차가 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숫자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